내가 다가가려 할 때 뒷걸음질 치는 사람과 연애 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취약해지는 것을 피하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 같은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대화하려 하면 입을 닫아버리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죠. 이런 사람들은 극단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에게서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듯이 말이죠.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가치를 두지 않으며 이는 곧 여러분의 감정과 욕구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애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듣고 보니 나르시시스트를 말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몇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회피형과 나르시시스트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들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짧게 설명하자면 나르시시스트는 여러분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관계에서 통제력과 권력을 원하죠. 여러분을 깎아내리고 가치를 폄하하며 다른 누구도 당신을 감당하지 못할 테니 자기 곁에 머물러야 한다고 세뇌하려 합니다. 하지만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통제력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깎아내리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갈등이 생기면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대화를 단절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고립시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자신 외에 다른 인간관계를 갖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야 여러분이 자신에게 감정적으로 너무 의존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엄청난 상처가 되죠. 여러분은 관계의 모든 감정적인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곁을 내어주길 바라며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그들은 보답하지 않죠. 싸우다가 그 사람이 입을 닫아버릴까봐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설명할 완벽한 단어를 찾아서 충분히 이야기하면 그가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비슷한 분이라면 아마 지금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한편으로는 화가 날 겁니다. 마치 속은 것 같으니까요. 연애 초반에는 그 사람도 분명히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뒤로 물러나서 오히려 여러분이 너무 바라는 게 많다거나 계속 기준을 바꾼다며 탓하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럽기도 해서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겁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 나는 그저 최소한의 교감을 원할 뿐인데, 그냥 그 사람과 가깝게 느껴지고 싶을 뿐인데, 그러다 결국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내가 이 관계에서 채워짐을 느낄 날이 오긴 할까? 이 질문들에 먼저 답을 드릴게요. 첫째, 여러분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뜨거웠다가 갑자기 차가워진다면 그 누구라도 불안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둘째, 여러분이 외로움과 단절감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예전만큼 노력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셋째,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차근차근 짚어보려 합니다. 가장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인지, 아니면 이 사람과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명확한 시야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말이죠. 하지만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감정적 방치에 대해 분노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100번, 1000번 지당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전히 이 관계가 잘 풀리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거겠죠. 만약 가능하다면 이 사람과 사랑이 넘치고 건강하게 교감하는 관계를 맺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 혼자서만 모든 노력을 쏟아붓는 것에 지쳐 있기도 할 겁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 자신을 버리는 일에 신물이 났을 테고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러니 그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은 두 가지 진실을 동시에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첫째, 나는 이 관계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다. 관련 책도 읽고 이런 영상도 찾아보고 관계에 방해가 되는 나의 불안형 애착 문제도 고쳐나갈 것이다. 그리고 둘째, 나 혼자만 노력하는 건강하지 못하고 역기능적인 관계라면 나는 언제든 떠날 수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은 과거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계속 피해자 역할에 머무는 것입니다. 방치되고 있다고 느끼면서도 관계에 남아 상대방이 나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며 그들이 변하기만을 바라는 행동 말입니다. 상대방이 자기 몫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들의 몫까지 떠안아 과잉 행동을 하게 되죠. 이건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이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싶어 하는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다음 우리가 이 관계에 남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잠재력에만 기대를 거는 행동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좋게 해석해 주는데 아주 선수들이잖아요.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어린 시절이 힘들었잖아.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때로는 그들의 최선이 관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간적인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을 갈구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 스스로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은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들이 결정하게 두는 것입니다. 내가 관계에서 어떻게 대우받아야 하는지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이 그 기준을 멋대로 만들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완벽한 단어만 찾아내면 상대방이 나를 제대로 대우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도 멈춰야 합니다. 저는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도 아시나요? 그 끝에는 탈진과 번아웃뿐입니다. 내 존재는 한없이 작아지고 내 욕구는 억눌리며 내 자신이 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철저한 외로움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결국 나 자신을 탓하거나 상대를 탓하게 되고 이는 깊은 원망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극단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과 욕구를 모조리 억누르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서 그들이 마지못해 행동을 바꾸고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게끔 벌을 주려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목표는 여러분 스스로가 친절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우선순위가 될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목표는 상대방이 이 관계에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설령 이 관계가 끝난다 해도 여러분은 괜찮을 거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이 여러분이 존중받고 안전하다고 느끼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계속 머무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방치당하는 길로 스스로를 밀어넣는 것뿐입니다. 물론 정답이 무조건 떠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남아서 이 관계를 위해 싸우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내 감정과 욕구를 대변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두려움과 맞서며 상대방이 불편해한다고 해서 무조건 굽히지 않고 어려운 대화를 나누는 거죠. 내가 어떻게 대우받아야 마땅한지 기준을 세우고 함께 공유할 가치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관계로 그 사람을 초대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노력을 다 해봤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한 주도권과 가치, 신뢰를 바탕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할 만큼 했어. 100% 최선을 다했지. 이제 죄책감이나 수치심 없이 미래의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헛된 희망 없이 떠날 때야. 충분한 시간을 줬고 너무 많은 약속이 깨졌고 크고 작은 신뢰가 무너졌어. 내 자신의 정신 건강과 안전을 위해 그리고 다른 관계에서 진정으로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기 위해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이건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것도 아니고 파트너를 악당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덜한 것에 안주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어느 한 사람이 위축되거나 취약해지는 것을 불안하게 느끼는 토대 위에서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안도감을 얻고 싶고 감정적으로 교감하고 싶고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고 싶고 기본적인 대화가 통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욕구는 절대 유별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정말 건강하지 못한 욕구란 끊임없는 확인을 요구하거나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거나 안심하기 위해 상대방의 핸드폰을 몰래 보거나
싸움을 걸어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시험하는 것들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우리가 그동안 건강한 욕구마저 억누르고 숨긴 채 상대방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에 익숙해진 이유는 평생 동안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내 자신을 먼저 버려왔던 겁니다.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관계에서 교감과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도 저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과거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본값이긴 하지만 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건강한 욕구란 일관성, 책임감, 관계의 회복, 존중, 그리고 감정적인 여유와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불안에서 비롯된 전략은 상대를 감시하고 시험하고 내 마음을 읽어주길 바라고 끊임없는 안심을 요구하는 것들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욕구 자체는 정당합니다. 다만 그 욕구를 채우려는 방식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신뢰를 쌓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과는 교감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우리가 이해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그 작고 일관된 순간들 속에서 쌓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편이라는 느낌이 들어야 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아끼고 있다는 것을, 내가 무언가에 화가 나 있을 때조차 나를 향해 다가와 줄 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친밀감을 쌓는 데 필요한 노력을 할 의지가 없는 사람과는 결코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아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와 갈망을 알고 그것을 가진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과 경계선에 대해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연애에서 충만함을 느끼고 싶다면 그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진짜 인연은 진짜 여러분의 모습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목소리를 낼 용기를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진짜 인연은 결코 여러분이 진짜 감정을 숨기거나 욕구를 억누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싶어 하니까요. 그렇다면 회피형과의 연애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일관되게 여러분과 함께 노력할 의지가 있다면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두 사람 모두 각자 해내야 할 과제가 있을 테니까요. 이 관계가 실제로 잘 굴러가려면 다음의 노력들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첫째, 자기 객관화입니다. 상대방이 관계를 망치는 자신만의 패턴을 탐구하고 인정할 의지가 있나요? 책이나 상담, 혹은 이런 영상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이런 상태에 도달해야 합니다. 아, 이제 알겠어. 내가 너무 압도당하거나 비난받는다고 느껴서 거리를 두고 대화를 닫아버릴 때 그게 너를 버려지고 혼자 남겨진 기분으로 만드는구나. 이제 이해했어. 미안해. 대신 우리 둘 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자. 그들은 자신의 행동과 두려움을 되돌아보고 과거를 생각하면 그런 행동이 이해가 되긴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관계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나요? 이 관계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해낼 수 있어야 하고 또 해야만 합니다. 둘째, 그들은 감성 지능을 키워나가고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만큼 감정적으로 섬세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노력은 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1 수준에서 시작했다 해도 2 수준으로 올라갔다면 그건 100% 성장한 겁니다. 아주 훌륭한 시작이고 우리는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여전히 이 수준이긴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있죠. 우리 모두는 내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집중해야 합니다. 내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 감정들을 하나의 신호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당장 그 감정을 공유하거나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 감정들이 머물 공간을 내어주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파트너의 감정에 대해서도 똑같은 존중과 인정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불편함을 견디는 능력을 키우고 있나요? 회피형 파트너들은 취약해지는 것이나 갈등 상황에서 엄청난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신경계가 원래 프로그래밍된 대로 정확히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회피하고 무시하고 억누르는 과거의 대처 방식으로는 결코 교감에 닿을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행동 방식을 계획해야 합니다.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는 이런 말들입니다. 나 지금 방어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대화에 집중해 볼게. 지금 공격받는 기분이 들지만 이게 너한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니까 끝까지 들어보고 싶어. 나한테 잠시 시간을 줘. 지금 너무 벅차서 그러는데 네가 하는 말이 나한테도 중요하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하자. 거리를 두는 것은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상황을 대충 덮어두려 하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대화로 돌아오지 않아서 파트너가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꺼내는 것조차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양쪽 다 감당하기 힘든 상태인데도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잘못된 역학을 모두 피해야 합니다. 신경계가 자극받았을 때 누군가는 내 말을 들어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누군가는 입을 닫아버리죠. 둘 다 관계에 해롭고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대화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확실히 약속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맙시다. 우리 둘 다 단절 이후에는 반드시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실수를 했을 때는 책임을 지고 사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더 이상 문제를 덮어두고 넘어가지 않으려는 태도, 그것이 바로 발전입니다. 넷째,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나요? 이런 관계 역학에 대해 배우기 위해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여러분과 함께 관련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볼 의향이 있나요?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상대방이 여러분을 위해서 변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위해 변하려는 것인지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변하려고 할 때는 그 변화가 48시간 혹은 2주일밖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변하려고 할 때는 그 변화가 명확하게 보이고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내면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노력하나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감정인지, 요즘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나요? 여러분이 물어봤을 때 취조받거나 압박받는다고 느끼지 않고 대답해 주나요? 설령 압박감을 느끼더라도 그것을 솔직하고 취약하게 털어놓을 수 있나요? 그것조차도 발전이니까요. 다섯째, 완전한 독립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나요? 상호 의존성이란 파트너가 일관되게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것이 아니라 관계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진정으로 연결되고 가까워지고 싶다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너무 피곤한 사람으로 꼬리표 붙이는 것을 멈추었나요? 상대방이 여러분의 욕구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향이 정반대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겨서 여러분의 욕구와 가치관, 감정을 여러분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 관계를 계속하고 싶지 않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을 너무 예민하다거나 바라는 게 너무 많다고 깎아내리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그저 자신의 에고와 자존심을 투사하는 것일 뿐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신의 수치심에 대해 솔직해지고 있나요? 수치심이야말로 교감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제가 아는 많은 회피형 사람들은 파트너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들키는 것을 진심으로 두려워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네가 나를 거절할지도 모르고 그건 너무 고통스러울 테니 보여줄 수 없어 라고 생각하죠. 죄책감과 수치심의 차이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죄책감은 내가 나쁜 행동을 했어 라고 말합니다. 아주 정상적이죠. 하지만 수치심은 특히 회피형 애착의 맥락에서 수치심은 나라는 사람 자체가 나빠라고 말합니다. 이런 숨겨진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들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상상이 가시나요?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흠이 있어. 나는 망가졌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차라리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게 나아. 실수하면 벌을 받을 테고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면 평가받고 거절당할 테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 관계에 끌고 들어온 두려움과 수치심, 그리고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에 대해 인정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제에 대해 연민과 공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은
파트너가 내 문제를 대신 떠안아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몫까지 대신해 주는 것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의존적이고 역기능적인 관계나 폭력적인 관계가 그럴 뿐이죠. 우리 둘 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며 성숙해지려는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관되게 말이죠. 이 관계에 함께하는 것은 선택이자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서로를 돌보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서로의 사각지대를 봐주고 사랑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것이 가능하려면 서로의 욕구를 불편함이나 짐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버리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한 상대방이 존중받고 최우선으로 여겨지며 사랑받는다고 느끼기를 진심으로 바랄 때만 이 관계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목록은 참 좋네요. 다 동의하지만 제 파트너는 저 중 어느 하나도 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럼 전 어떡하죠? 그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저런 노력을 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거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억지로 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역할은 건강하고 안전하며 교감하는 관계를 위해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내 쪽에서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며 내 몫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그런 노력을 할 의지가 없다면 어떡할까요?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두 사람이 이 관계의 미래에 대해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어렵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어쩌면 상대방은 이런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괜찮습니다. 그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관계에 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역시 그들의 그런 선택이 가져올 자연스러운 결과에 대해 이야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친밀감과 교감을 쌓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거부할 때 따르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파트너가 마음을 닫고 거리감을 느끼며 당신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감정을 깎아내린 것에 대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 결과 파트너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더 이상 당신과 나누려 하지 않게 되고 이 관계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그런 관계 속에 있다면 무조건 당장 떠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 학대가 있는 경우라면 제발 그곳에서 벗어나 안전해지시길 바랍니다. 당장 떠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애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했던 그 이상적인 관계를 마음속에서 떠나보내고 여러분이 맺고 있는 진짜 현실의 관계에 대해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묻는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 파트너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너무 느려요. 제가 정말로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관계를 끝내버리면 저만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오랫동안 방치당해 오셨죠. 그렇지 않나요? 상처와 단절감이 오랫동안 회복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채 쌓여왔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이 파트너보다 자기 성찰과 신뢰, 교감을 쌓는 일에 훨씬 더 열정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나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그 어떤 죄책감이나 수치심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들도 발전하고 있겠죠. 하지만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에게 신뢰와 친밀감이라는 든든한 기반을 쌓아가고 있다고 느끼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곳에서 그 기반을 찾는 것이 내 인생에 더 나은 선택이겠다는 확신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여러분은 뼛속 깊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수도 없이 기회를 주었습니다. 상대방이 제대로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용서해 주었죠. 여러분이 진짜로 필요한 것들을 억누르며 빵 부스러기 같은 작은 애정에 안주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의 직감을 믿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니, 나는 이런 죄책감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 결정은 상대방이라는 사람 자체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나의 마음을 지키고 내가 연애에서 진정으로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에게 만들어주기 위한 결정일 뿐입니다. 나는 이 관계에 충분한 기회를 줬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과 이미 결혼했고 헤어지는 건 선택지에 없어요. 이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이 관계에서 제가 충만함을 느낄 날이 오긴 할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바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관계에 계속 남기로 결정했다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목표는 이 관계를 안정형 애착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거리를 둘 때 우리의 본능은 매달리고 상황을 고치려 들고 상대에게 맞추고 굽히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출 겁니다. 대답하기 전에 심호흡을 할 겁니다. 일기를 쓰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 감정을 털어놓을 겁니다. 내 안에서 솟구치는 감정과 두려움들을 섣불리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서 그저 가만히 인정해 줄 겁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관계가 잘 굴러가려면 두 사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변화만으로도 그동안 갇혀있던 관계의 역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싸움도 손뼉이 맞아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 우리는 상대방을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궁극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관계로 초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상처에 대해 솔직해져야 합니다. 과거 상대방의 행동이 이 관계에 어떻게 상처와 거리감을 만들어냈는지 정중하면서도 취약하게 털어놓아야 합니다. 수치심을 주거나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새로운 관계의 역학으로 초대하려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둘째, 건강한 경계선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나는 가장 정중하고 솔직한 방식으로 내 마음을 이야기할 거야. 너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야. 네가 실패자라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 만약 내가 내 취약한 마음을 꺼내는 건데 네가 듣기에 비난처럼 느껴진다면 나에게 꼭 말해줘. 그리고 우리가 절대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건 내가 상처나 감정, 욕구를 꺼내는 것조차 불안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싸우는 거야. 그런 싸움은 너와 있는 것을 불안하게 만들고 거리감을 느끼게 할 뿐이야. 너도 우리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는 않을 거라 믿어. 그러니 만약 우리가 갈등 중에 네가 내 감정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거나 내가 바라는 게 너무 많다며 한숨을 쉬거나 눈을 치켜뜬다면 나는 그 대화를 잠시 멈출 거야. 너에게 벌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야. 그저 상황이 너무 격해져서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여기서 사용된 언어들을 주목해 보세요. 이 관계에 희망을 걸고 있다는 마음가짐과 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가 문제니까 우리 당장 부부 상담 받으러 가라고 말하는 것과 너를 더 잘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 그래서 우리 둘 다 서로에게 더 잘해주고 덜 싸우고 더 깊게 교감하는 법을 배웠으면 해. 너도 그러길 바라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관계에 대한 여러분의 비전을 이야기하세요. 그 사람과 어떻게 가까워지고 싶은지 말하세요. 어떻게 교감하고 얼마나 친밀해지고 싶은지, 그리고 오직 그 사람과 깊은 신뢰를 쌓고 싶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히 회피형 파트너들은 수치심을 느낄 때 절대 무언가를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취약해지는 것, 친밀감, 감정적 교감처럼 그들의 몸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위험하다고 비명을 지르는 낯선 일들을 비난이나 수치심을 받을 때 갑자기 해보고 싶어 할 리가 없습니다. 공격과 수치심 앞에서는 그런 기술을 배울 의욕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관계를 진정으로 회복하고 싶다면 마음속 깊이 쌓인 원망을 문 밖에 잠시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 역시 회피형 파트너에게 엄청난 원망을 품었던 사람이기에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원망이 타당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100% 타당하죠. 그리고 언젠가 회피형 파트너가 여러분의 그 아픔을
온전히 인정하고 공감하도록 제가 가르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치유를 원한다면 원망과 비난, 수치심을 주는 방식부터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영상들을 찍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관계 초창기에 있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었다면 그 깊은 원망이 쌓이기 전에 이 조언을 적용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 이미 수년 동안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온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회피형 파트너 입장에서는 엄청난 변화라고 느끼는 아주 작은 행동들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수년간 받아온 상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우리 둘 다 서로에게 안전하고 정중하게 각자의 취약함을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은 나에게 맞지 않아. 하지만 너와 함께 새로운 방식을 배우고 싶어. 그래야 우리 관계에 신뢰와 교감을 쌓을 수 있으니까. 나는 이 관계에서 이런저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해. 만약 네가 그걸 줄 수 없다면 그것도 괜찮아. 하지만 나는 내가 존중받고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너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로 선택한 거야. 왜냐하면 나는 우리 관계가 잘 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주고 싶으니까.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 너무 많은 분들이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시간조차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챙기느라 너무 바빴잖아요. 게다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조차 이기적인 일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내 욕구를 요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필수적인 일입니다. 잠시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연애란 두 사람이 서로 관계 안에서 충만함을 느끼기를 바라는 각기 다른 고유한 욕구와 꿈을 가진 두 사람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갈망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이 파트너십은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절대 굴러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첫째, 여러분의 욕구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둘째, 여러분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셋째, 이건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겠지만 처음에는 여러분이 관계의 감정적 노동을 혼자 다 감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혼이나 이별을 언급해서 상대방이 겁을 먹지 않는 이상 상담을 예약하고 일정을 잡는 것은 100% 여러분의 몫이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상대방이 먼저 나서서 무언가를 주도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괜찮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은 뼈를 깎는 것처럼 힘들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관계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욕심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파트너 관계에 있다면 관계의 만족도에 대해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이 회피형 성향을 가진 분이라면 이런 대화를 나누고 파트너와 감정을 점검하는 일이 얼마나 공포스럽게 느껴질지 잘 압니다. 본능적으로 당장 도망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안전하고 취약함을 나눌 수 있는 방식으로 이런 어려운 대화와 점검의 시간을 갖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셔야 합니다. 감정을 마주하는 인내심을 기르고 감정적으로 그 자리에 온전히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제 파트너에게 즐겨하는 질문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에 내가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작지만 정말 의미 있을 만한 일 2가지가 있을까? 이게 바로 관계를 점검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 기분은 좀 어땠어? 좋았던 일은 뭐고 힘들었던 일은 뭐였어? 난 정말로 알고 싶어. 가끔 눈을 맞추세요. 손을 잡아주세요. 그저 감정적으로 상대방 곁에 조금 더 머무는 연습을 해보세요. 대개의 경우 여러분의 파트너는 완벽함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세상의 전부를 얻은 것과 같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이유로든 이 관계가 결국 끝을 맺게 된다 해도 그건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라고 자책하는 대신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려 노력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니까요. 내가 그동안 어떤 수준의 사랑에 안주하고 있었는지, 나조차 몰랐던 내 안의 깊은 욕구가 무엇이었는지 등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시간 낭비였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될 교훈을 단 하나도 얻지 못했을 때만 그것은 시간 낭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리한 부탁인 줄 알지만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악당으로 보는 것을 멈춰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만약 상대방이 통제하려 들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며 여러분을 쓸모없는 사람이라 깎아내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나르시시스트적이거나 학대적인 성향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악당이 맞습니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당장 그들에게서 멀어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피형 애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들 중 절대 다수는 그런 악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그들의 행동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관계를 잘 풀어나가고 싶다면 그들을 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수년간 불안형 애착으로 고통받았던 사람으로서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불안형과 회피형 커플은 사실 같은 두려움에서 출발하지만 그것이 정반대의 대처 방식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불안형 애착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군가와 밀착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 그래서 상대방의 욕구와 감정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 자신보다 너를 항상 우선순위에 둘게. 반면 회피형 애착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리를 두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 아주 어릴 때부터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고 사랑이라는 감정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걸 배웠거든. 두 가지 모두 두려움에 대한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둘 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불안형 애착이었던 저는 항상 제 자신에게 관대했습니다. 나는 관계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으니 절대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연애를 할 때마다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내 욕구를 희생했습니다. 나를 항상 맨 끝으로 미뤄두었죠. 상대방이 편안하기만을 바라며 내 감정을 철저히 억눌렀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건강한 경계선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방치해도 꾹 참고 버텼습니다. 그러다 원망이 산더미처럼 쌓이면 결국 번아웃이 오고 쓴뿌리가 가득해졌죠. 그러다 상대방이 감히 자신들의 불만을 조금이라도 털어놓을라 치면 저는 지금까지의 점수판을 가리키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내 앞에서 고통을 논하지 마. 나는 평생 고통받아 왔는데 넌 한 번도 나를 신경 쓴 적 없잖아. 하지만 이런 관계 역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보이시나요? 불안형인 사람은 자신의 희생을 무슨 훈장처럼 여기며 자신이 좋은 파트너라는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좋은 파트너가 아닙니다. 단지 잔뜩 겁을 먹은 파트너일 뿐입니다. 제가 저의 욕구를 숨겼던 건 상대를 향한 배려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을 때, 나의 진짜 감정과 욕구를 당당하게 요구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거나 최악의 경우 나를 버리고 떠날까봐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진정한 치유는 내 진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는 관계에는 더 이상 머물지 않겠다는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상대방이 저를 선택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내 모습을 보면 나를 선택하지 않을까봐 두려워 정작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지 못했죠. 치유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나 자신을 억지로 구겨 넣느니 우리가 정말 맞지 않는다면 차라리 네가 나를 선택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나아. 이것이 바로 회피형을 악마화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고통을 10분 공감하냐고요. 100%입니다. 여러분 혼자 감정 노동을 다 떠안아야 하고 관계에 그토록 많은 것을 쏟아부었는데도 상대방은 전혀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불공평함에 깊이 공감하느냐고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여러분과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다르게 행동해야 하는지 짚어줄 거냐고요. 네, 그럴 겁니다.
하지만 제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은 과거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 악순환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기여한 부분은 쏙 빼놓고 보려 하는 태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시당하거나 상처받아 마땅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 관계에 남기로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저 역시 버림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 관계에 남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 감정과 욕구는 짐짝일 뿐이고 다른 사람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나 혼자서만 노력해야 하는 관계 속으로 내 자신을 너무 많이 밀어넣었죠. 그리고 그건 그야말로 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그런 사람으로 믿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